지금까지 통계학이란 어떤 학문이냐, 즉 통계학의 연구세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통계학이 과연 어떠한 분야에서 쓰이느냐, 즉 응용 분야는 무엇이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곳에 쓰인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역시 앞에서 소개드린 AS의 홈페이지 mstat.org 중 커리어스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우선 핵연료와 대체 에너지원의 안전성, 그 다음에 경제성을 분석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환경 분야가 되겠는데 환경 쪽에서도 대기, 수질, 토양 오염원 이런 것들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평가하는데 통계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 방면에 좀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통계적 방법 없이는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뭐 실제 자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통계학 쪽에도 그 좋은 그 영감을 주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아주 막강하게 큰 분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도 그 식품안전청이 이제 설립이 돼서 KFDA라는 이름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약 및 의료기구의 안전성, 세이프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약 및 의료기구의 안전성, 그 다음에 효용 문제, 과연 새로 나온 약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죠. 이런 것은 실험계획이라는 챕터에서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그 실업률의 문제, 실업률 추정 이 부분도 간단하게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 분석, 뭐 마케팅과 이제 관련되겠습니다. 시장이 있는가 없는가, 시장에서 뭘 찾고 있는가, 뭘 원하는가 그런 문제들을 분석하는데 쓰이고요. 또한 생산성 및 수출 증대를 위한 농산물 실험의 설계와 분석, 이 부분이 바로 피셔가 먼저 업적을 냈던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셔가 실험 계획이라는 분야를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바로 교사가 될까 연구원이 될까 갈등하다가 로담스텟 애그리컬처 스테이션에 취직함으로써 거기서 이 통계학 근대 실험 계획이라는 분야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로담스텟 농촌진흥원에서 이 연구원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실험 계획법 방법을 이때 다 개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셔의 크레딧을 다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정보를 창출하고 새로운 통계적 기법을 개발하는데 서로 협력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의 통계학, 수학, 생물통계학, 경영학, 생태학, 심리학과 등이 서로 협력해서 새로운 통계적 기법을 개발하는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대학에서 이 통계학을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같은 웹페이지에서 찾아보았는데 위에 적은 것들은 영문 순서대로 mstat.org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문 분야들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이 페이지에는 빠져 있지만 한림대학교에서 통계학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통계학 쪽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농학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천문학. 아까 가우스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에러 커브니 하는 오차 곡선과 관련된 법칙들이 이제 천문학 쪽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차 곡선 이것은 결국 정규 곡선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이 오차의 의미는 측정치들의 오차를 의미합니다. 메저먼트 에러가 되겠죠. 이 메저먼트 에러라는 것이 큰 분야로 커 있고 천문학이 발달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또 여기 물론 들어가는 건 이제 최소재고법이다 뭐다 하는 그런 통계학에서는 이제 추정 부분이 또 하나의 큰 분야로 크는데 기여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생물학, 이건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고요. 생물학, 화학 뭐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전산학 쪽, 전산학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화학이나 이런 분야는 결국 실험 기획이 큰 공헌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그 인구의 변화, 인구의 추세를 파악하는 이제 디모그래피, 인구학에서도 더 쓰이는 게 당연할 것이고, 생태학 분야는 특히 어떠한 종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갖다가 우리 이제 abundance estimation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있느냐, 애들이. 최근 2004년도에 멸종된 거로 알려져 있었던 여우가 양구근에서 시체로 하나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별 소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도대체 그 여우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CCTV를 한 20개 정도를 설치했더니 한 10개가 또 드나드는 사람들이 또 부시고 그래가지고서 결국 깨져버렸는데, 환경청 쪽에서 추측하기로는 한 20마리 정도는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추정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통계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학, 아까 말씀드린 뭐 실험물 같은 문제들, 교육학, 여러분들 아마 이제 수능 시험 때 기억나겠습니다. 원점수다. 그 다음에 원점수, 그다음에 원점수 우리가 변환해서 쓰고 그러죠. 원점수, 표준점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통계적 바탕에 의해서, 통계적인 바탕에 의해서 계산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학 분야에서는 엔지니어링에서 이게 주로 이제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잘 아는 것은 품질 관리와 또 관련이 있어서 품질 관리 쪽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품질 문제. 여기 역학이라고 되어 있는 역자는 주역할 때 그런 역자가 아니라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질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던데, 글자가 이렇게 생겨서 병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질병이 도는 경우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파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데 통계적 방법 역시 쓰이고, 재무금융 이런 분야, 파이낸스 쪽에서는 이 통계학 중에서도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소위 확률, 과정론이라는 분야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이제 역할을 크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임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임학이라는 여기 임자는 이제 나무입니다. 나무를 연구하는 임학 쪽에서는 생태학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존 자원, 임산 자원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추측에서 통계학이 또 역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유전학 아까 피셔의 역할에서 살펴본 것이고요. 보건 분야, 보험 분야, 특히 보험 쪽은 금융보험계리 분야로 해서 한림대학교 통계학과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분야인데, 액추얼이라고 해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액추얼이 여기 어디다 써놓을까요? 액추얼이 페이지가 모자라네. 그다음에 법률 분야가 어떻게 생소하게 좀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유학 시절에 쭉 지켜본 소송 사건 중 하나가 총인구 추정, 미국 센서스죠. 센서스 결과에 대해서 뉴욕시와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소송 골자는 뉴욕시에 사는 멕시칸 이민자 수를 과소평가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통계학자들이 이제 반론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통계학자들이 주로 소위 전문가, 엑스퍼트 윈니스라고 하죠. 전문가 증언으로서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엑스퍼트 윈니스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고, 제가 보니까 그때 매 10년마다 결국 소송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하고 관련돼서는 직장에서의 성차별 문제, 차별 문제 이런 것들도 역시 같이 이슈가 돼서 소송을 제기하면 역시 법학하는 사람들이
통계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과연 그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데 그 모델을 세우는 데 있어서 통계적 방법들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이 제조업 분야는 아까 잠깐 공학하고 이제 좀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이 품질 관리 문제,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본 조사와 함께 많이 발전을 했고요. 마케팅 분야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은 그런 조사 분야와 연계가 돼 있고 또 약학은 또 아까 안전성 문제하고 깊이 관련돼 있으면서 실험기획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리학에는 이제 통계 물리라는 분야가 따로 있죠. 그다음에 정치학 분야 물론 여론조사와 관련지어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심리학 분야는 실제로는 IQ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국 통계학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심리학 쪽이 오히려 계량 관련된 측정과 관련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심리학 쪽의 그 자료들, 방법론들이 결국 통계학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헬스 분야 마찬가지고요. 안전, 세이프티 문제, 그다음에 사회학. 아까 말씀드린 이제 케틀레가 계량 사회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육은 여러분들 뭐 월드컵 통해서 봤겠습니다만 뭐볼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그 지표들이 나와서 관중들에게 더 스포츠 시청을 더 흥미롭게 하면서 그양 팀의 그 역량을 비교하는데 통계적 방법이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통신, 동물학, 상당히 이런 분야까지도 통계가 응용이 되고 있다. 그럼 이 홈페이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 중 한림대학교에서 통계학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은 경영, 의학, 간호학, 언어병리학, 청각학 등이 되겠습니다. 거의 뭐 사용 안 되는 분야가 없죠. 특히 이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 자료, 데이터가 포함되는 것은 대부분 다 통계적 분석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 다음 우리 지금까지 스타티스틱스라는 단어가 통계학으로 사용된 경우를 제가 알아봤는데 이제는 통계 숫자로 사용될 때는 언제인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예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숫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단수인 스타티스틱의 본수로 쓰인 겁니다. 이것은 통계량 또는 통계치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량이라는 것은 앞에서 다룬 그런 추정값들, 그 각 개별값과 하나의 확률값이 대응되는 그런 관찰되기 이전의 상태이고, 이 통계치는 그 통계량이 실현된 값입니다. 통계치는 통계치는 양의 관찰된 실현된 값 또는 관찰된 값 그걸 통계치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통계량이 관찰된 값.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개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두 가지가 이건 다른 거구나.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복수로 쓰였을 때 비로소 이제 통계 숫자가 되겠는데요. 그 뜻을 앞에서 이야기한 dictionary.msn.com에서 찾아보면은 collection of numerical data.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수치 자료의 모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계속 제가 앞에서부터 데이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한편 이 칼 피어슨이 이 여러 통계 용어를 만드는 그 기초통계 수업을 하면서 그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이 3명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학생은 이제 A, 알레스 여자죠. 리라는 학생이고 나중에 피어슨하고 공동 저술을 많이 합니다. 공동 작업을 많이 했다. 작업이란 말이 조금 적합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이 조지 우드니 율이 있는데 이분은 좀 이상하게 자기 이름을 꼭 우드니 율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을 때입니다.
세 번째 학생은 기록에 이름이 남아 있지 않은 걸로 봐서 결석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중 이 율 선생님이 노트 필기를 아주 열심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후세에 이론 통계 이제 첫 교과서가 나오게 되는데 율이 쓴 책의 제목 이름이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Statistics입니다. 여기서 이제 Statistics는 참 묘하죠. 통계학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 통계학 책에서 정의를 내려주기를 통계 숫자란 통계란 뭐냐면은 quantitative data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첫 챕터가 굉장히 깁니다. 기면서 이제 통계 어원, 그 다음에 통계학이란 뭐고, 그 다음에 통계 숫자란 뭐냐 하는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퀀티터티브 데이터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 그런 자료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 이것도 뭐 제가 좀 물어볼 테니까 잘 대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사전을 보면 같은 어원을 갖는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statistics라는 단어의 어원은 정치적 의미의 국가 집단을 의미하는 중세 라틴어 이 스테이터스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어원의 정치적인 의미가 붙는지 이제 아마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금, 인구, 국부조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제 스타티스틱스가 통계 숫자로 사용된 예를 한번 살펴보자면 제가 그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이 영국에서 수상을 2번씩이나 지낸 벤자민 디즈레일리의 경우입니다. 이분이 1804년에 태어나서 1881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정적으로 같이 이제 항상 싸우던 사람이 이제 글래스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글래스턴 요 기계식 돼야 되겠죠. 돌이 즐거운 돌인지 뭐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글래스턴이라는 분하고 계속 주고받은 말들 중에 하나 있다는 게 이런 말인데 There are three kinds of lies.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 Lies, 거짓말, 그다음에 damned lies, 새빨간 거짓말. 그래서 강조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 점점 점층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And statistics.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보다 더 심한 것이 자 통계학, 통계다.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서로 고무줄 리기 하듯 아마 서로 싸웠던 모양입니다. 남을 혼동시키는 것을 이 통계 가지고서 장난들을 쳤던 모양인데 제 자신이 디즈레일리의 어록을 인터넷에서 좀 뒤져봤는데 이상하게도 이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찾은 출처는 베럴 허프라는 분이 쓴 How to Lie with Statistics라는 책의 서문에서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책의 제목에서도 역시 또 statistics가 등장하는데 이것도 역시 통계입니다. 통계 숫자. 통계학으로 사기치는 법은 없습니다. 통계 숫자로서 사기치는 법은 가능합니다. 거꾸로 우리 통계학에서는 이런 숫자를 가지고 사기치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렇게 statistics라는 단어가 통계 숫자로 쓰이는 경우들을 여기서 또 살펴봤습니다. 역시 또 퀴즈 하나 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럼 그 다음에 다음 남은 것들은 무엇이냐 앞으로 무엇이 남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학자들은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문제들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맨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우선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인데 앞에서 다룬 것처럼 우리 연구 대상이 모집단, 변분, 데이터 축약법 이런 것 중이고 그중에서도 모집단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제할 수 있는 측정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을 측정할 것입니까?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이지 물론 how가 아니라 what입니다. 어떻게 해야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문제 파악 단계에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용어를 또 정의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고민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통계적 컨설팅 하면서 느낀 바로는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시간도 많이 소모됩니다. 전체에서 한 3분의 2 정도의 노력이 여기서 들어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인 자료 수집, 요약, 분석 방법을 다 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사할지, 자료 수집할지 결정한 다음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실험, 관찰, 조사, 연구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인과관계를 밝히고 싶을 경우에는 실험, 실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찰, 그리고 선거 여론조사 같은 서베이 리서치, 조사 연구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 세 방법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가 방대해지기 쉬운데 이러한 경우 일단 자료가 수집되면 효과적으로 자료를 보기 좋게 요약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그래프로 요약하거나 또는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 숫자로 요약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이런 단계 하나하나가 책으로 치면 한 챕터에 해당하는 거죠. 이 단계가 끝나면 비로소 요약된 자료를 근거로 하는 자료 분석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통계학의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유의성 검증 수준 또는 추정 수준, 즉 그 중에서도 이제 간단한 점 추정 정도만을 이제 공부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들은 이제 회귀 분석이나 상관 분석 정도까지 아마도 맛은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회귀 분석이나 상관 분석 정도. 그럼 다음 강의에서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